IT의 신! 네. 아직 어색합니다. 네. 우리 강혜령 기자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반도체 분석하면 AI 혁명하고 네. 이 반도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데, 강 기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뗄 수 없어요. 그냥 네. 붙어서 가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너무 엔비디아가 잘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최근 몇 년간의 실적을 보면 정말 엔비디아가 너무 훨훨 날고 있고, 그리고 이미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 같은 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AI 혁명하고 반도체는 계속 맞물릴 것 같고, 저는 엔비디아의 성장도 계속 될 거라고 보거든요. 대체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NPU라든지, 그렇죠. 뭐 삼성 지금 접었지만 뭐 마하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도 뭔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설계, GPU의 어떤 우월성, 그리고 모든 AI 연구자들이 거의 바이블같이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쿠다, 그리고 그 쿠다로 만들어낸 수많은 전 세계 곳곳의 레퍼런스, 이런 걸로는 과연 엔비디아를 넘어설 그런 게 있을까? 그 AI 혁명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만큼 AI 혁명과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일까? AI 반도체 혁명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AI 거품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인 얘기가, 내년까지 AMD든 엔비디아든 GPU의 판매는 되게 솔리드하다, 굉장히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이후 2025년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근거가 과연 AI 서비스를 만드는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도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수익이 되는 모델 없이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중에 이미 어떤 회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도 투자해야 돼 이러면서 약간 출혈 경쟁 비슷하게 쫙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캐시적인 그런 부담을 이기고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그렇죠. 일종의 빅테크들의 군비 경쟁이 결국 AI 가속기 수요를 촉발시킨 건데, 네. 일단 내년까지는 캐펙스는 제가 보기엔 꺾을 것 같진 않고, 그러면 내후년은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돈 못 버는데 계속해서 네. 출혈 경쟁할 거냐. 네. 뭐 실제로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재무적으로 파산할지언정 절대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라. 네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쓴다를 피차이한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저게 안 꺾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경제라는 게 네. 그렇게 무한정 이렇게 밀어넣을 수 없는 거니까, 예, 똑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내년까지 업황은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은 선행하니까 이거를 내년에 이제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저는 뭔가 밝은 그림이 보이는데, 내년 하반기 저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지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이제 국내 테크를 이제 올 상반기까지 좋게 봤고, 하반기에 이거는 주식 시장이죠. 네. 사실 업황 아직 안 꺾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업황이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하반기부터, 그럼 주가는 사실 성장률에 동조한단 말이죠. 똑같은 고민이 결국 내년에 미국 테크에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약간 내년 하반기가 그러면 승부처 같이 주가로 보면 주가로 그럴 것 보면 같습니다. 승부처. 네.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이 내년 하반기에 굉장히 엇갈릴 수 있다. 그게 AI 반도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는 결국 거예요. AI 혁명. 그렇죠. AI 혁명의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계속해서 인프라 주도의 사이클이, 그러니까 인프라 주도의 사이클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쯤 되면 어느 정도 인프라 사이클이 약간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스케일링 로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무어의 법칙을 스케일링 로우가 대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 내년에 또 지켜봐야겠죠. 진짜로 그런지. 네. 근데 보통 AI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번의 겨울이 있었던 거잖아요. 1960년대 한 번 있었고 90년대도 한 번 있었고, 매번 이렇게 사이클마다 AI 겨울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 하드웨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AI가 폭발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AI의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고
하드웨어도 언젠가는 사실 한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6년이 뭔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지켜보면서 또 네.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테크 시장을 보면 AI하고 논 AI 수요가 이렇게 완벽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나?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네네. 조금 힌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 비트그로스를 10%, 디램이에요. 10% 중후반대로 예상을 했고, 올해 끝날 때쯤에는 10% 중반. 그러니까 여기에는 HBM 성장률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내년에 HBM 수요는 더 오른다고 하고, 가격도 더 오른다고 하고, 그러면은 거의 뭐, 논 AI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SK 하이닉스 한 회사의 그렇죠. 전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너무 이번에 중요한 반도체 회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걸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AI랑 non AI는 결국에는 이 경계가 모호해져서 하나로 좀 통일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제가 컨퍼런스 콜을 계속 인용을 하지만 내년에는 AI PC와 AI 스마트폰 기기에 대해서 뭔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LPDDR5나 DDR5 같은 고성능 D램에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논 AI도 AI로 합쳐지면서 그렇죠? 같이 같은 트랙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긴 했어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제 서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에 최적화돼서 AI 가속기라는 게 지금 GPGPU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주문형 메모리가 HBM이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에 논 AI가 AI로 들어오는 시점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인데 AI PC, AI 스마트폰인데 지금은 사실 하드웨어 쪽은 기존의 커머디티를 그대로 쓰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 기자님이 VFO나 VCS 같은 이런 이제 주문형 메모리, 특히나 이제 온 디바이스 AI용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약간 적용 시점, 스케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 사실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VCS, VFO 논문은 많이 봤지만 이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삼성전자가 어떤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 VCS라는 용어를 쓰죠. 올해 12월에 샘플이 나올 것이다. 그럼 샘플이 나오면은 다음 적용 시점은 보통 언제인가요? 그렇죠. 이게 몰라요. 중요한 게 만드는 것도 겁나게 어려운데 이게 가격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내 커스텀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100불이 올랐습니다. 200불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체감이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디스플레이 갑자기 해상도가 확 좋아지면서 내가 $100 더 내고 사야지. 이런 게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AI 서비스가 좀 쓸만한 거.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뭔가 대박이 나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애플 인텔리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같은 게 뭔가 제품 수요를 바꾸고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한 정도의 니즈는 못 준다. 생각이 너무 비슷해서. 그러네요.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합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그래도 5년 이상 취재해 오셨고 저는 이제 뭐 거의 18년 봤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한 거는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주변 분들의,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관통해서 하는 말은 인사더라고요. 그렇죠. 조직 쇄신. 그래서 연구소에 대한 쇄신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고 곧 인사처리라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임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임원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도 너무 촘촘하고 미세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미세화되어 있는 조직이 돼 있어서 칸막이, 관료주의,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조직에서 많이 벌어지고 불필요한 보고가 너무 많고 이건 뭐 경견 사장님도 부임 당시에 뭐 말씀을 하시고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깨끗하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정말 과감한 칼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정말 어떤 분들을 만날 때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센서스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쵸. 네. 일단 뭐 사실 삼성 그러면 시스템의 삼성이라고 한때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삼성의 인사 시스템을 다른 재벌 기업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삼성 출신 사람들 뽑아가서 세팅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삼성이 인사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이게 언제부터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현상은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거지만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누적돼 왔겠죠. 누적돼 왔을 것 같고 사실 임원들이 정치하고 뭐 이런 것들 비난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냐? 아니 필드에 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엔지니어였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실적을 쌓아서 임원이 된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밖에 만들 수 없는 시스템도 저는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지금 나타나는 HBM, 원CDRAM의 문제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 원론적인 문제를 일단은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삼성 엔지니어 분들 중에는 너무너무 우수하고 정말 진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 다 삼성 뭐 의대 있지만 의대 빼고 항상 댓글 달리는 의대 빼고 우수한 엔지니어 다 그쪽으로 일단 가잖아요. 그쵸. 물론 요즘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이 엔지니어들을 잘 꿰는 작업이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뭐 임원 아니면 팀장급 이상의 어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쇄신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선제 조건이다. 그래서 정말 이번 연말 인사처럼 이 삼성 임원 인사를 이렇게 진짜. 관심 깊게 보는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머리 아파요. 진짜 인사가 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11월 보통 12월, 11월 말 이때쯤인데 지금 이제 주요 임원들은 대부분 다 통보 받았을 거예요. 자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인사 내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나가. 보통 임원 그렇죠. 임원 인사는 이제 10월 가면 거의 판결은 난 거고 거의 이제 발표는 연말에 나지만 사실상 이제 거의 기뜸은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갈지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는 그리고 꼭 이게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안 되더라. 누가 연말에 돈 찌라시 맞아 그거 맞은 적이 없어. 누가 자리 간다더라. 그 사람은 이제 누가 나를 죽이려고 이러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연말에 너무 하여튼 참 재밌습니다. 이게 웃을 일은 사실 그렇다고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말 인사 한번 보시고 그걸 또 어떻게 우리 강예령 기자가 해석해서 기사 쓰는지 부담 100배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3부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